안녕하세요. 구루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같이 힘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기간제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법이라고 할 건데, 먼저 적용 범위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시 몇 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 몇 명일까요? 우리 근로기준법도 5인 이상과 4인 이하 이렇게 구분해서 적용되는 조항들을 나눴잖아요. 마찬가지 기간제법도 상시 5인을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을 한다. 다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관련 법률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과도 동일하죠. 근로기준법에서도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 사용인은 적용 제외라고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 기관에 대해서는 즉 공공 관련 기관들이죠. 국가 지자체 기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같이 문제를 풀면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면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자,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이거 뭐라고 할까요? 네, 기간제 근로자의 정의가 되겠죠.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단시간 근로자 어떻게 정의했었죠? 네,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 이것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2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국가와 지자체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이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했죠. 원래는 상시 5인 이상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인데 국가 및 지자체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 상관없이 이 법률을 적용한다. 3번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이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그 3번 얘기 좀 보충해서 더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상 근로자 채용하려고 할 때 이미 고용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4번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에 해당이 되고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이 법령에서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고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근로기준법도 동일했죠. 3번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였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인원에 관계없이 무조건 5인 이하, 4인 이하이더라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한다. 6개월 이내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신청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문제 풀면서 또 더 정리를 해볼게요. 1번, 이 법률상 차별 시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을 할 때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에 따른 신문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것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이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시 말해서 정규직 근로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죠. 2번,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구분하셔야죠. 시정 신청,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하고 이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이 명령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해야 합니다. 3번, 기간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경우에 관련한 분쟁에 있어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사용자에게 있다. 4번, 차별적 처우가 인정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면 기간제 근로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가 아니고 2배가 아니고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다음은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관련 조항입니다. 문제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1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니까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이 4가지 외에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임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 임금의 계산 방법, 임금의 지불 방법. 네, 이거는 반드시 이제 포함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었고, 그렇다면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할 때는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파트타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근로하는지,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가 포함이 되어야 하겠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내용도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근로기준법에서 배웠던 근로계약 시 명시하고 서면 교부해야 하는 사항, 어떤 것이 있었죠? 다시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내용, 무엇이 있었나요? 네, 다시 근로기준법 공부할 때 근로계약 시 명시를 해야 하고 또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사항들,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겠죠? 임금에 관한 내용,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불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시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시를 해야 하지만 서면 교부의 의무는 없는 사항이 바로 요거였죠.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은 서면 교부의 의무는 없다. 네. 요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네.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죠. 임금,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불 방법 관련 사항. 그리고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해당되지 않고, 이 항목은 어떤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단시간 근로자는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3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의, 요걸 좀 지우고 해볼까요? 다시 3번. 이 법령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하지만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 규정이 아니라면 2년을 초과했을 때 기간제 근로자로 여기지 않고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규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예외의 경우가 아닌 거를 찾는 거죠. 1번,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네, 이것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학업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네,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네, 이렇게 미리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 네,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은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네, 예외 규정, 예외의 경우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네, 여기에 더해서 고령자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정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다. 그래서 1, 2, 3번 내용을 잘 보시고 고령자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읽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마쳤고요. 이번에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 관련 내용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 유효기간이 3년이다. 유효기간이 3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견하려는 근로자에게는 항상 그 취지를 미리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시 파견하려는 근로자에게는 그 취지에 대해서 미리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저장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파견 근로자로 고용하려는 경우라면 당연히 고용할 때 그 취지를 미리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만약에 파견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일하다가 파견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파견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았어도 이후에 파견 대상으로 하려고 할 때 그때 반드시 그 취지를 미리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견을 하려면 무조건 그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취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내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는 유효기간 몇 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3년입니다. 유효기간 3년. 누구의 허가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수가 되셨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죠. 자, 다시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 유효기간 3년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파견 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는 근로자 파견해서는 안 돼요. 네, 당연히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관련해서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쟁의권, 그 노동 3권이잖아요. 노동 3권 기억나세요? 헌법에서 공부한 거. 네. 단결 교섭 행동권이죠. 네. 그래서 이 권리에 침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는 그 업무에 관련해서 근로자 파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 풀면서 좀 더 공부해 볼게요. 1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 3년으로 한다. 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서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 파견의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근로자 파견 사업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으면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네, 이것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사람한테 파견을 받았을 때는 원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틀린 내용은 1번입니다. 다음 2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허가의 유효기간 3년으로 하고요. 파견 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은 자를 근로자 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네,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파견을 하려면 무조건 해당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미리 서면으로 그 취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가 맞는 말입니다. 3번. 파견 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 관련 업무로 관련해서 근로자를 파견하면 안 된다고 했죠.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기타 직업 능력에 관한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 정답 2번. 그래서 문제 통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 근로자로서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파견하려는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미리 서면으로 취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2번.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 관계가 끝났어요. 끝난 이후에는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파견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죠. 그래서 파견 끝나고 나면은 그 사용사업주에 고용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 보존하여야 합니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해서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은 파견사업주가 아니고 사용사업주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적절히 잘 근로하고 있는지 이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여기 나와 있는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는 사업장별로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선임한다고요? 파견 사업주가 아니고 사용사업주가 선임을 해야겠죠. 이번에는 파견 근로자 관련 법에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단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서 결혼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이 가능하다라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파견이 금지된다. 그리고 유해, 위험한 업무 파견 금지되고요. 건설 공사 현장도 일종의 위험한 업무 범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파견이 금지되고 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원, 건설 공사 현장,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라고 하면 뭐 도금 작업이 있겠고 수은이나 납, 카드뮴을 재련하는 작업, 가열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분진 작업도 위험한 업무에 포함이 되고요.
또 건강관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업무들은 대체로 위험한 업무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 카드 발급이 필요한 업무들은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 다음, 여객,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운전 업무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철도 여객, 화물 운송, 타 교통수단의 연계 운송 사업, 항만 하역 사업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고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이런 것도 의료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읽어보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다. 단 출산, 질병, 부상 등 부득이한 경우로 결혼이 생긴 경우나 또한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이 가능하다. 다음,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 건설 공사 현장, 선원 업무 파견 금지되고요. 운전, 철도 여객, 화물 운송, 그러니까 운전, 운송 이런 것들, 항만 하역 사업 이런 거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 금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문제 풀면서 또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 파견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건설 공사 현장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 안 된다고 했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파견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파견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파견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순 없는데 지금 이번의 경우와 같이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파견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은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총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고령자인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고령자, 예외 경우에 포함이 됩니다. 맞는 이야기. 4번,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었죠? 그렇습니다. 3년. 정답 4번. 2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할 지자체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2번,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3년이었습니다. 식품 접객업, 숙박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할 수 없다. 네, 이것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식품 접객업, 숙박업, 그리고 결혼중개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식품 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에 취소 처분을 받은 파견 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 근로자와 그 사용 사업주에 대하여 그 파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파견 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이미 파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잖아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을 찾는 거니까 정답은 1번. 3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 건설 공사 현장 파견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안 된다고 했고요. 의료기사 업무도 안 된다고 했죠. 간호조무사 안 되고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서의 운전 업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항만 하역 사업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정답 4번. 다음,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것은 주유원의 업무, 행정, 경영, 재정 전문가, 음식 조리 종사자,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선원은 파견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위험한 업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여기 음식 조리 종사자 업무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식품 접객업은 파견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너무 깊이 생각을 하시면은 식품 접객업이니까 음식 조리 종사자 안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머리가 이제 더 아픕니다. 그 법령상에 실제로 그 시행 규칙에 별칙으로 해서 파견 대상 업무 해서 음식 조리 종사자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식품 접객업은 안 되고 음식 조리 종사자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5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라는 의미입니다. 즉, 근로자 파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를 강행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어요.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영부를 제공받은 경우, 허가 안 받고 근로자 파견하는 사람으로부터 근로자 파견을 받았을 때 이 파견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서 일시적 간헐적으로 사용기간 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이거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아니죠. 일시적 간헐적으로 사용기간 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시적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또 예외 규정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해당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3번,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부상으로 결원이 생겨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은 파견 근로자를 무조건 파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상 결원이 생겨서 파견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4번,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연차휴급 휴가로 결원이 생겨 파견 근로자를 사용. 건설공사 현장은 파견 근로자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네, 기간제법, 파견 근로자 보호법까지 가볍게 마치고 이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입니다. 줄여서 평생직업능력법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목적 같이 살펴볼게요. 평생직업능력법의 목적. 우선 명칭이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이게 어쨌든 초점이 되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 지원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 창출, 고용 촉진, 고용 안정 및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기업의 생산성을 도모한다. 능력 중심 사회의 구현 및 사회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그냥 읽고 이해하는 정도로 보고 넘어가세요. 문제를 통해서 또 복습을 할 테니까 문제를 통해서 익숙해지면 되겠습니다. 단 오답지는 좀 주의해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연구인력 양성.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죠?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 국민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답지는 좀 주의 깊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기본 원칙으로 갑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기본 원칙. 기본 원칙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요거
굵은 글씨 중심으로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씀드리는 내용들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국민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을 존중하고요. 정부 주도, 국가 주도가 아닙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을 존중, 그리고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네. 교육관계법에 따른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학교 교육 및 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답지로는 학교 교육과 관계없이 나오는데 당연히 좀 맥락상 이상하죠. 학교 교육과 당연히 연계가 되어야 하고 산업 현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 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서 실시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의 직무 능력과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산업 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음,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역 산업 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하고 또한 한 가지 더 좀 메모를 해둘게요. 직업에 필요한 직무 능력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과 관련된 직무 기초 역량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기본 원칙, 직무 능력, 직무 기초 역량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중요시 되어야 한다. 요거는 조금 암기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사람들 누가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수급권자. 수급권자라고 하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령자, 장애인, 수급권자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 중요시 되어야 하고요.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유족 가족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제대군인, 전역 예정자, 여성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포함이 되고요. 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고용에 있어서 취약계층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일용, 단시간 근로자, 또 기간제 근로자고요.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다 고용에 취약계층이 포함이 됩니다. 파견 근로자 마찬가지로 고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2023년 7월 4일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도 이제 포함이 된다는 것. 그래서 7월 4일 이후에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은 학교 밖 청소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답지로 자주 나오는 게 한부모, 가정, 한부모, 그리고 제조업의 생산직, 사무직 근로자. 요거는 왜 이렇게 선택지로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조업의 생산직, 사무직 근로자를 오답지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와 혼동하지 마시고요. 중소기업 근로자는 포함이 된다. 그런데 제조업 근로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원칙은 한 번 정도 좀 제가 강조드린 내용 한 번쯤 읽어보시고 나서 같이 문제풀이 하면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같이 문제 풀어봅니다. 1번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목적이 아닌 것은 2번부터 볼게요.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 촉진, 지원하는 것. 국민의 고용 촉진, 고용 안정,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그래서 이런 직업능력 개발 촉진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것을 기업의 생산성을 도모하는 거죠. 그런데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연구인력 양성은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답 1번. 2번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랬죠. 정부 주도 아닙니다. 그리고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중요시 되어야 한다. 제조업 생산직 아니라 그랬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국민의 직무 능력과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산업 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답 3번. 3번.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기본 원칙,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국민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에 맞게 실시되어야 한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국민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 교육과 관계없이 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관계없이가 아니죠. 학교 교육, 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틀린 것. 정답 4번. 4번. 직업능력 개발 훈련 기본 원칙 틀린 것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정부 주도로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정부 주도 아니고 민간의 참여,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한다고 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 국민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에 맞게 근로자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 형태, 신앙, 사회적 신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 직무 능력과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산업 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답 1번. 5번.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기본 원칙 적합하지 않은 것. 국민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에 맞게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국가 주도로 아니죠. 네,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 모든 국민에 대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실시. 국민의 직무 능력과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산업 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답 2번. 6번. 직업능력 개발 훈련 기본 원칙 거리 먼 것은 국민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에 맞게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국민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대상은 요거는 해당되지 않죠. 보통 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대상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계층, 고용이나 직업능력 개발에 있어서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거리가 먼 얘기고요. 교육관계법에 따른 학교 교육, 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번 직업능력 개발 훈련 기본 원칙 해당하지 않는 것. 국민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에 맞게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하죠. 국민은 스스로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기본 원칙에는 국민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답 4번. 8번.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포함이 되고요. 국가유공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인 포함이 됐고요.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5.18 또 유족까지 포함이 됐고요. 하지만 한부모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 4번. 9번.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 아닌 것은 수급권자 중요시되어야 하는 대상이고요. 중소기업 근로자 중요시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비진학 청소년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런데 2023년 7월 4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죠. 10번으로 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 아닌 것은 고령자 장애인 포함이 되고 여성, 일용근로자, 상대적 고용 취약계층 포함이 되고요.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포함이 되었죠. 정답 4번. 11번. 직업능력 개발 훈련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람 아닌 것은 일용근로자 취약계층이고요. 여성 근로자 포함되고 제조업 생산직 아니라 그랬죠.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중요시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정답 3번. 12번. 마찬가지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 해당하지 않는 것 수급권자 포함되고 전형 예정자 포함이 됩니다.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고용 불안정하니까 포함이 되고요. 제조업 연구직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 3번. 13번.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대상 수급권자 포함이 되고 단시간 근로자 포함이 되고요. 고령자 포함이 되었죠. 그런데 제조업 종사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정답 2번. 14번.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대상 고령자 포함이 되고 수급권자 포함이 되죠. 여성, 일용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의 취약계층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모두 포함되니까 정답 4번. 15번. 직업능력 개발 훈련 중요시해야 하는 대상 고령자, 여성, 일용근로자, 장애인 모두 포함이 됩니다. 정답 4번. 16번.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대상 아닌 것은 제조업 사무직 아니라 그랬죠.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제대군인 전역 예정자, 여성, 고령자, 장애인 모두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대상. 정답 1번. 17번. 직업능력 개발 훈련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 틀린 것은 고령자 포함되고요. 장애인 포함되고 수급권자 포함이 됩니다. 사업주 해당되지 않고요. 18번.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되는 대상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제조업의 생산직 근로자 포함 안 되죠. 그래서 1번 해당 안 되고요. 단시간 근로자 포함이 되고 여성 근로자 포함이 되고 수급권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서 기본 원칙이랑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 문제가 딱 요 두 개인데 꽤 많은 문제들이 지금 출제가 됐죠. 그래서 반드시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잘 보셨으면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평생직업능력법에서 우리가 근로자의 정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근로자의 정의, 평생직업능력법 어떤 정의를 따랐죠? 고용, 직업능력 개발 요걸 떠올리시면 되죠. 그래서 고용 들어가면은 고용, 직업능력 개발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정의를 하고 이렇게 정의하는 법령이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요 세 법령에서 근로자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근로기준법 뭐였죠? 고령근로기준법이었죠.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법령이랑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했나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요거를 근로자로 정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습니다. 노동조합법 다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했죠? 임금, 급료 등의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근로자에 대해서. 그래서 생계 관련해서 근로자를 정의했다. 이게 노동조합법.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의 정의는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용어들은 문제통에서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 용어의 정의 틀린 것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이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요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의 정의죠. 근로기준법과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의 정의. 그러니까 2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네. 3번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진로상담, 경력개발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매체의 개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정 직업훈련 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된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합니다. 정답 2번. 그래서 나머지 용어 정의들은 읽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용어 설명 틀린 것은 1번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 근로자란 직업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아니라고 했죠. 네. 고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가 근로자의 정의였습니다. 2번 틀린 내용.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진로상담, 그래서 이런 조사 연구 등을 포함해서 이런 사업을 말한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이란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이다. 3번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서 근로자의 정의 어떤 거였죠? 고용이 들어가야 되죠. 고용 직업능력개발. 그래서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이게 근로자의 정의였습니다. 정답 4번.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틀린 것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이다.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 그러니까 근로자의 정의는 반드시 잘 정리를 하셔야겠죠. 오답지가 근로자의 정의에서 많이 나옵니다. 3번 양성훈련이란 양성훈련 뒤에서 공부할 내용인데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 능력 기초적 직무수행 능력 습득을 위한 훈련이 양성훈련이에요. 그리고 양향전이라고 해서 양성, 향상, 전직훈련 이게 직업훈련의 실시 목적에 따른 구분인데요. 다시 실시 목적에 따른 구분이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양성은 기초 직무수행 능력, 향상훈련은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심화된 그런 직무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공부할 내용이고요. 전직훈련은 물론 전직을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이겠죠. 4번 집체훈련이란 집체훈련은 이제 실시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구분되는 훈련인데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간단히 살펴볼게요. 집체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한 훈련 전용시설 또는 그 밖의 훈련 실시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집체훈련은 훈련 전용시설이나 적합한 시설에 모여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하는 걸 집체훈련이라고 합니다. 5번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령상 원칙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은 1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2번. 여기까지 해서 오늘 국민평생직업능력 맛보기 정도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은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남은 하루도 또 즐거운 일 있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